저급한 논리로서 청춘에 바쳐 피땀 흘려 공부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고시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격살인성 발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월 4일 고려대학교 내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손혜원 의원실에 18원을 후원했다는 게시글과 인증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하도 열받아서 손 의원 후원 계좌에 사퇴하세요라는 이름으로 18원을 이체했다고 썼습니다. 고파스 다른 이용자들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언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18 같았기 때문에 18원을 후원했다. 신 전 사무관에게 책임 전가하는 꼴이 나온다. 국회의원이라는 호칭을 빼야 한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게 개탄스럽다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손혜원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페이스북 신재민 비난글 삭제 이유를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또다시 신 전 사무관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1월 4일 손혜원은 공정연대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손혜원을 고발한 공정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손혜원 의원은 인격살인에 가까운 표현으로 신재민 씨뿐 아니라 꿈을 위해 피땀 흘려 공부하는 전국의 모든 고시생들을 모독하였다라며 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고시 공부 기간이 길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폭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손혜원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신의 비난에 대해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며 신재민 씨를 2번 인격살인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의 허구한 날 촛불 타령질 늘어놓는 꼬라지를 두고 틈만 나면 촛불 하더니 불리하니까 슬그머니 촛불을 버렸다. 문정부는 신재민 씨의 KTG 부당인 사건 폭로에 대해 전문가 임례하는 어용 교수들을 동원해서 반박했다. 지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전 정권부터 있어왔던 관행이 아닌가? 이거 촛불이 짐을 튀겨가며 비난하던 논리다. 촛불 논리대로 한다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인사까지 그것도 정치적 이유로 위에서 내리꽂는 거 천인공노할 대역죄다. 근데 촛불 논리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관행과 지분권이라는 잣대가 슬쩍 대체했다. 내로남불 거듭하다 보니까 이젠 촛불마저 걸기적거리나 보다. 앞으로 이럴 일이 점점 더 많아질 듯이라며 역시나 좌파 특유의 상황에 따라 아주 쉽게 태세 전환하는 꼬라지를 저격했습니다. 김상조, 장하성 이론만 백단인 이들을 경제 관련 책임자로 앉혀놓으니 나라 꼬라지가 개판치는 거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챙기고 이론만 잔뜩 중무장한 대학 교수를 내세워 담당 실무자였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범여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국채 발행 등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채에만 해당하는 얘기로 현금이 남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현진 하는 부산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은 알아도 재정은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차현진 하는 부산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 바이백 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에도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어 바이백을 취소했건 말건 국가 채무 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바이백은 기재부가 오래전 발행된 경과물 국채를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유통이 잘 안 되는 경과물을 사들이는 대신 신규물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기재부가 바이팩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예산안을 수립한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올리기를 원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 본부장은 바이팩을 실시하건 취소하건
국가 채무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신 전 사무관이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연구위원은 하느니라 금융은 알아도 재정은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바이백을 한다고 해도 국가 부채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예정됐던 바이백을 하지 않으면 적자 국채 한도액이 추가로 생기고 그 돈으로 나중에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가 바이백을 취소한 행위는 향후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한 사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기재부는 바이백 취소 후 4조 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라며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국채와 적자 국채를 구분해야 하며 국채 발행은 재정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일 수 있어도 적자 국채는 단순히 시제금 조절을 위한 것이므로 현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국채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자금을 정부가 빌려오는 행위라면 적자 국채는 공적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돈이 이동하는 차입하는 내부 거래로 시제금을 조절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이고 마침 현금이 1,000원 있는데 구태여 오늘 당장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원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국채를 미리 발행해둘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국채 얘기지 적자 국채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재부 국채과에 직접 문의했지만 국채가 아닌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의 반박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돈 남아 도는데 빚을 왜 지나? 둘째, 변명하는 과정에서 국채와 적자 국채 혼용해서 주장하지 마라. 성질이 다른 이야기다. 셋째, 그 홀게 정당 행위였다면 기재부 국채과에서는 왜 적자 발행할 이유를 단 하나도 제시 못하나? 경영학에 정통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채권의 바이백은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약속이다라며 이를 함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권 핵심부의 수준이 70년대 촌놈들이라는 증거다. 명동 사채업자 수준의 금융인식을 갖고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오만하고 무지한 집단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통찰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백 앞두고 다음날 바로 취소한 후 시장 상황을 과거 기사를 통해 파악해보았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자 보도매체 뉴스핌이 기재부 갑작스런 바이백 취소에 채권시장 혼돈이라는 제목하의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매체는 기획재 정부가 돌연 국고채 매입 바이백을 취소하자 채권시장의 혼선이 일고 있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올해 남은 모든 바이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채권을 갖고 있는 PD사들은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손실을 내는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치료받고 있던 병원을 방문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면회는 특정 시간, 등록 보호자 1인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내, 원무과를 거쳐 고객 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상담했습니다. 고발되어 피의자 신분인 신재민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함과 편지를 전달하고 신재민 씨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뜻을 전달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객 상담실 직원은 병원 법무팀과 통화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법무팀의 입장은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 이번 사실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 의사 전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신재민 씨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오전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신문 기사를 보여주어도
병원은 이번 사실 확인 자체를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인데 분당 서울대병원의 태도는 이 권리를 빈껍데기의 권리로 만드는 조치가 아닐지 우려됩니다. 사생활의 보호도 신재민 씨 본인을 위한 권리인데 정작 신재민 씨에게 물어보는 과정도 없이 병원 법무팀이 신재민 씨 뜻을 마음대로 주단해 변호인의 조력 의사 자체가 전달될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닐지요? 우리 사회 도처에 버티고선 적법 절차의 빈곤을 다시금 저리게 느끼게 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기록이 있다.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센터장이 얘기했다며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소장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2년 12월 14일 내린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지세의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해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 감호 사유 판단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지사 측은 이와 관련 검찰이 이재선 씨가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뒤 휴유 중으로 우울증에 따른 정신병을 앓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교통사고 이전 정신병을 앓았다고 하는 사실은 검찰의 공소 논리가 무리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친형 자살기도 했다. 생전 카톡 입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친형 고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재선 씨가 생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일 입수한 이재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1월 5일 새전화라는 익명의 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는 2013년 3월 16일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재선 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두고 한 말로 추정된다.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 시도였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교통사고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도 졸음운전이었을 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14년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작성한 입원 기록에는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 자살 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선 씨가 생전 교통사고에 대해 자살 기도라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공판에서 이 지사와 검찰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다. 2013년 3월 교통사고 언급한 듯. 입수한 이재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부인 박 씨가 지난해 7월 7일 경기 분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재선 씨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박 씨는 수사관에게 추가로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은 2017년 1월 5일 당시 생존해 있던 이재선 씨와 새전화라는 대화명을 가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캡처된 것이었다. 대화는 낮 12시 58분경 새전화라는 인사가 이재선 씨에게 강제 입원 건으로 도움드리고 싶은데요라고 말을 걸면서 시작됐고 당일 오후 7시 4분까지 계속됐다. 간단하게 이재선 씨의 신원을 확인한 새전화는 제가 드리는 카톡이 혹시 캡처되어서 언론에 나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내부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이재선 씨와 새전화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 등을 주제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주로 새전화가 이재선 씨에게 언론 대응 등에 관해 조언했다. 특히 대화 말미에 이재선 씨는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새 전화는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꼭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절대 이제 그런 생각 마세요. 잘 풀릴 거요라고 이재선 씨를 위로했다. 이재선 씨는 안전벨트 덕에 살았거든요. 집사람이 밥을 떠먹인 세월이 1년이거든요라고 말했다. 박 씨는 남편 이재선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에게 두 사람의 대화 캡처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수사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돼 당시 분당 경찰서 유현철 서장과 박창규 수사과장에게 제출됐다. 이후 경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자료도 함께 넘겼다. 검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vs 이재명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재명 지사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재선 씨에 대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2013년 3월 교통사고 이전부터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했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강제 진단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하다니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듭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진영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새로 반론도 많았었죠. 그렇다면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설 언제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던 걸까요?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자신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장병도 아닌데 메가드 선글라스 끼고, 폼도 이런 폼을 꼭 대통령 대선방 중에 전방시찰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10월 17일 날 본 의원이 기상 상태를 보니까 2만 얼마 자외선이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아니에요. 이렇게 변질된 DMZ 시찰이 있었으면 안 돼요, 이거. 에? 이 자리에서 장관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 없도록 옆에 유념하겠습니다.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이 햇볕에 사실 눈을 잘 이렇게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묘한 게요. 이렇게 임종석 실장의 선글라스 논란이 한참 일 당시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잠깐 한국에 왔었어요. 물론 이 아들 결혼식 때문에 왔었는데 마침 또 이번에 후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노영민 주중대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묘해요. 시점 자체가. 근데 이제 노영민 대사는 사실은 제일 초창기에 비서실장 유력했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 대신에 주중대사로 사실 외국에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또 왜 의외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사실 비서실장 될 거라는 거는 웬만한 여권 관계는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노영민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각이나 사실은 이제 청와대의 인선을 많이 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사를 비서실장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선거 과정에서 보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사 관련한 민원들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한테는 집중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임종석 실장을 비서장을 쓰면서 인사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노영민 대사를 다시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가에 대한 의문, 그게 든다는 거죠.
그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구가 충북의 청주인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역구로 승계받아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대사들이 다 모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노영민 대사, 그다음 우윤근 대사한테 5분에 선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윤근 대사는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영민 대사는 저는 뭐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딴 사람이 도종환 그렇죠.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본다면 노영민 대사는 외통수인 거죠. 사실 비서실장 아니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주중대사로 계속 있거나 아니면 네. 비서실장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노영민 대사는 아마 그때 대통령이 물어봤던 게 혹시나 내년 총선에 나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노영민 대사가 아마 기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사실 노영민 대사는 지금 다음 총선보다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충북지사를 상당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노영민 대사가 유력하게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미 노영민 주중대사가 실장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임종수 실장이 아직 현 실장이니까요. 근데 임 실장이 자리에서 나오면 종로로 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총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종로 지역구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1년 뒤의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기 네.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임종석 실장은 그 올해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비서실장을 그만두고도 당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입각해서 정부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총선이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 총선을 준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임 실장이 이 국회의원을 빨리 하기는 했는데 최근 18, 19, 20 이 세 번의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네. 배지하고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비서실장 이후에는 확실하게 배지를 달 수 있는 이 의원이 될 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추측에서 지금 이 종로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청와대 개편설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보고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찔끔 개편이다. 찔끔 개편.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노무현이 박근혜의 연정 제안에 뜻 발상을 전환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현재 잘 아시면 야당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이제 여권으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앞에 네네. 찔끔 개편이란 말에는 새로 사람을 기용하면서 민주평화당이나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상황하고 지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문제라든지 물론 지금 여소야대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가고 있는 상황이 지지율이 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만큼의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총선에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관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개편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역대 정부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른 것이요. 쇄신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체로 총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내각을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이게 보여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개편이 마치 인적 쇄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어떤 인적 쇄신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네. 그만큼 청와대의 힘이 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편하는 거 보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에 구속된 뒤에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선 우 전 수석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이재명 처장. 예. 아마도 꽃다발 너무 커서 본인도 당황한 게 아닌가 싶던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지지자가 굉장히 큰 꽃다발을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안기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멋쩍은 웃음을 좀 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제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네. 아직 이제 한 1년 좀 지나서 이제 나왔지만 항소심들이 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석방 소식을 들으시면서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간 참 빠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피고인들 중에 좀 늦게 구속된 편이에요. 네. 처음에 영장도 기각됐고 뭐 기소 자체 수사 시작도 좀 늦었지만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1년이 6개월이. 지났다는 거고 오늘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기한 연장을 2차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작년 7월 달에 한번 1차 연장해줬습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사건이 생겨서 새로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찰이 법원에 쳐서 영장을 내줄 수도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으로 또 연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었죠. 2차 연장까지는 좀 힘들지 않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무죄 추정 원칙이고 불구속수사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건데 이제 네. 아직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 만약에 이제 최종 무죄라든지 집행유예 받지 않고 최종 대법원을 해서 실형 확정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소 소식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후배 검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그렇게 안 맞으면 그렇게 석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쭉 사는 거하고 나왔다 들어가서 또 사는 거하고 그 후자가 더 힘들어요. 잠깐만 그럼.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소를 두고 여야가 반응이 좀